안녕하세요. 올해로 나이 50이 된 여자입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마음은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게 투성이인 여자이네요. 조심스럽게 저도 저의 가슴속 깊이 묻어놓은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없었어요. 제가 어릴 적 할머니는 항상 엄마 욕을 했죠. 네 엄마가 그렇게 사고를 치더니 결국 집 나가서 애를 임신해서 집에 들어오고 애만 홀라당 낳고 도망갔다고 말씀하시며 가슴을 치셨지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답니다. 그래도 참 좋았어요. 어릴 때 친구들을 잘 만나서 다행히 부모 없다고 놀림받는 일도 없었고, 할머니도 저를 키우실 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었죠. 제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외제 브랜드 가방도 메고 애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반짝이 필통도 할머니가 사주셔서 늘 전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제가 기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무리해서 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사주신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이후로 형편은 급격하게 기울었어요.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 간병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학교와 병원을 오가면서 살았으니까요. 어르신들은 한 번 쓰러지면 계속해서 아픈 곳이 생기고, 그리고 한 번 아프면 쉽게 낫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는 상황이 악화되어서 호흡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었고, 기계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의존하는 상태였고요. 할머니 간병을 하고 밤 늦은 시각에 버스가 끊겨 혼자서 병원에서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갈 때면 어찌나 외로웠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외로우니까 제발 할머니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상태라도 좋으니 내 곁에서 계속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저의 소원이 무색하게 할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담임 선생님인 국어 선생님이 교실 앞문을 여는 겁니다. 수학 선생님은 놀라서 나갔고, 둘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다가 소진아, 가방 챙겨서 나와. 갑자기 선생님이 저보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반 애들은 뒤를 돌아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복도에서 해줄 테니까 짐 챙기고 빨리 나오렴. 아이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가방을 싸서 밖으로 나갔고, 수도과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뛰듯이 걸으며 선생님에게 다가갔지요. 소진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빨리 병원에 가보자. 선생님 차 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말도 안 돼. 거짓말. 그때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은 저의 손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가셨고, 저는 선생님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눈을 감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일어나. 나왔어 할머니.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나 외로워서 어떻게 살라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 나 할머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의료진들이 와서 대성통곡하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병원 전체가 떠나가라 자지러지게 우는 저를 보며 의료진들도 눈물을 삼켰지요. 할머니는 따뜻했어요. 죽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손도 따뜻하고
할머니 배도 온기가 흘렀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일부러 의사 선생님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손녀인 제가 올 때까지 사망 선고를 안 하고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받고 급하게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와서 저를 부른 거였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는 할머니를 잃었어요. 상실감에 휘청이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 저를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장래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지요. 수진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할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지. 밥도 안 넘어가겠지만 할머니 발인까지 끝까지 씩씩하게 보내드려야 하니까 밥 먹자. 선생님, 저 무서워요. 이제 저는 고아예요. 할머니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저는 3일간의 병 결석계를 낸 뒤 서류 정리를 했어요. 할머니 재산은 할머니가 병원비로 진 빚을 갚는데 다 쓰였고, 저는 그 빚도 재산도 그 어느 것도 상속받지 않는다는 서약을 쓰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무일푼이 된 저는 작은 원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일자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제 손에 쥐어준 차비, 제 가방에 있는 월세 보증금 봉투가 저의 전 재산이었지요. 처음에는 미용 일을 배웠어요. 여자가 미용 기술을 잘 배우면 죽을 때까지 굶어 죽을 일 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다는 말 때문에요. 그때 제가 미용 일을 배우고 집에 있었을 때 옆에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점심때는 항상 그 떡볶이 집에서 튀김도 먹고 어묵도 먹고 이런저런 음식들을 사다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인 아주머니랑 친해졌습니다. 전 수다 떠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서울에 혼자 올라오다 보니까 누구랑 말을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분식집에서 주인 아줌마랑 수다 떠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 되었지요. 아줌마는 겨울에 총총걸음을 하면서 분식집으로 들어와 떡볶이 하나를 시켜서 배를 채우는 저에게 뜨끈한 국물이 있는 우동을 내어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안 주셔도 되어요. 죄송스러워서 어째 맨날 이렇게 얻어먹어요. 저 진짜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먹어. 아가씨 때문에 요즘 말동무가 생겨서 행복해. 아가씨가 나한테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괜찮아. 겨울에는 따뜻한 우동이나 잔치국수, 여름에는 시원한 냉미역 오이국, 봄에는 향긋한 돌나무 동치미, 가을에는 군고구마 등등 아낌없이 저에게 가게 음식들을 내어주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분식집 아주머니가 엄마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아가씨는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남자친구 사귈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만나볼티요? 아니, 아가씨가 참 착하고 말하는 것도 이쁘장하게 말하고 마음씨도 고운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은 학교 졸업하고 바로 트럭 운전하면서 먹고 살아. 엄마가 이런 일해서 그런지 아들도 가방끈이 길진 않은데 큰 트럭 몰면서 짐 옮겨주는 일에서 돈은 잘 벌어. 우리 아들도 참 착하고 맨날 운전하는 일만 하니까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나비요. 그래서 아가씨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중매 좀 서보려고 하는데. 아휴, 저야 좋죠. 그날 저녁 바로 아주머니 아드님이 분식집에 오게 되었고 미용실에서 퇴근하는 저를 기다렸던 아줌마는 아가씨, 오늘 저녁이야.
저녁은 우리 가게에서 먹는 걸로 하자고. 우리 아들이 가게에 왔거든. 저는 다시 미용실로 들어가서 머리에 물을 뿌리고 드라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소개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여자로서 이뻐 보이고 싶더라고요. 얼굴에 하얗게 분칠도 하고 입술에는 생기 있게 립스틱도 딱 바르고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주하게 된 한 남자. 제 눈에는 너무나도 잘생겼고 듬직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저를 본 그 남자의 표정도 저에게 뿅 하고 반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그날 함께 밥을 먹었고 수많은 이야기를 술술 하게 되면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교제하게 되었고 딱 1년 사귀고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생겼거든요. 혼전 임신을 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몹쓸 짓을 했다는 편견이 가득했지만 시어머니 될 분식집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복동이가 들어온 거니까 절대로 기죽지 말라고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태교를 준비한다고 미용실까지 그만둔 저에게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약품을 만지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또 기술을 익히던 미용실을 그만둔 그날, 저는 미용실 사장님이 한턱 쏜다는 말에 건너편 고깃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용실 사장님은 미리 그 가게에 가 있으셨고 저는 뒷정리를 다 하고 난 뒤 회식 장소로 갔지요.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저는 도로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아이는 이미 제 뱃속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망가진 자궁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죠. 아이도 잃고 몸이 많이 망가진 저는 미용실에 다시 복직하지 못하고 어머님의 분식집을 도와드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저를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고 남편보다 어머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편할 정도로 저는 어머님과 친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운영하는 분식집으로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기도 하고 오히려 매출도 조금씩 오르기도 했어요. 거의 10년 정도 함께 일했을까요? 그 무렵 어머님이 자꾸 툭툭 까먹는 겁니다. 떡볶이 소스를 넣었는데도 안 넣은 줄 알고 새주걱이나 고추장을 듬뿍 퍼서 넣는 바람에 소스가 너무너무 짜게 되었을 때도 저는 어머님의 단순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까먹거나 혹은 저를 손님으로 착각하고 저에게 떡볶이를 건네줄 때면 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전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그래? 아무래도 엄마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치. 근데 며칠 전에는 나보고 손님 여기 앉으셔요. 떡볶이 드실 거죠? 이랬던 적도 있었어. 나중에 어머님이 알아차리시고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긴 했지만 이건 아니잖아. 저랑 남편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무래도 치매 같다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작은 병원에서는 치매 확률이 높으니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큰 병원에서 어머님은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라서 분식집을 함께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로 어머님의 상태는 더더욱 악화되어서 불과 기름이 있는 위험한 분식집 주방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치매라는 게 약을 먹으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것일 뿐이니까요.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어머님을 조수석에 태워서 함께 모시고 다니면서 일하기로 했고, 저는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일해와서 그런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하게 되더라고요. 고생은 남편이 했지요. 조수석에 있는 어머님 신경 쓰랴, 운전하느랴.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침 8시에 가게에 나가서 떡 물에 불리고 어묵 국물 만들고 튀김기 예열하고 김말이랑 오징어 튀김, 고구마 튀김, 야채 튀김 등등 각종 재료들 준비하면 10시 반이 되어요. 10시 반에 가게 문 열고 저녁 9시 되면 문 닫고 가게 치우고 집에 가면 딱 저녁 10시가 됩니다. 그때 집에 간 저는 또다시 남편한테 어머님을 바통터치 받아서 목욕시켜드리고 이 닦아드리고 약 챙겨드려요. 항상 저는 어머님과 함께 목욕한 뒤에 화장대 앞에 어머님을 앉혀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드리면서 어머님, 우리 어머님 오래오래 살아야죠. 친정엄마 같은 우리 어머님이 건강해야지 나도 행복하지. 우리 딸내미, 난 아들보다 딸이 더 좋아. 저에게 항상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어머님이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것을 가여이 여겨주신 우리 시모는 저를 딸처럼 대해줬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려도 저를 딸로 기억해주시고 저에게는 티 없이 맑은 웃음을 지어주셨습니다. 간병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하루 종일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나마 할만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삶이 굴러가고 있을 때 분식집에 갑자기 옆집 미용실 아주머니가 뛰쳐들어오는 겁니다. 수진아, 전화 안 받고 뭐해? 큰일 났어 지금. 진짜 미치겠다. 아주머니, 아니 무슨 일이세요? 땀이 분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너 당장 전화기 확인해봐. 전화기를 연 순간 부재중 전화 20통이 와 있었어요. 4통은 병원에서 온 전화였고 나머지는 남편 회사 사람이 저에게 한 전화였죠. 걸려온 전화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도 안 받으니까 남편 동료들이 수소문해서 제가 예전에 일했던 미용실까지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헐레벌떡 가게 문을 닫고 남편 동료가 말해준 그 병원 주소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타고 있는 자동차가 전복 사고가 일어났대요.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도로를 달리던 남편의 차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관광버스에 치여서 옆으로 미끄러졌대요.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날이었고 그 관광버스는 강원도로 내려가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정신없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운전기사도 건네주는 막걸리를 마시고 정신을 놓은 거였죠. 그래서 차선을 침범했고 남편이 탄 트럭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쭉 휘청이면서 와장창 꼬꾸라진 겁니다. 운전석에 있는 남편은 즉사했고 어머님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셨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님은 다친 곳이 거의 없었죠.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 교통사고에 조수석에 탄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것도 기적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하늘이 떠나가라 울면서 남편을 보내줬습니다. 내 인생에 2번 다시 죽음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있더라도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는데, 제일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그날은 하늘도 슬픈지 장대비가 쏟아져서 발인 날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님이지만 아드님이 떠나갔다는 그 사실은 똑똑히 인지하시는 듯 해보였어요.
어머님은 오전 아침 일찍이나 오후에는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면 예전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르고 누가 누군지 다 아시거든요. 하여튼 남편이 죽은 이후 전 분식집을 그만두고 어머님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식집을 하면서 치매 걸린 어머님 간병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친엄마도 아닌데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일까지 그만두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똑똑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충고를 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잠시 분식집을 접은 저는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형 눈 붙이기, 봉투 접기 등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이 죽을 때만 해도 어머님 치매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서 힘들지는 않았는데 10년, 20년이 흐르니 치매도 엄청 심해졌습니다. 벽에 똥칠하는 것은 기본이고 온 집안의 휴지를 다 뜯어가지고 구멍이란 구멍에는 다 넣어놨어요. 서랍장 문을 열면 휴지 뭉탱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신발 안에도 휴지 뭉텅이, 심지어는 변기통에도 휴지를 넣어놔서 맨날 막혔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저도 이제는 힘들다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절 힘들게 하실 건데요? 제가 화를 내면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머리를 벽에 쾅쾅 박았습니다. 진이 빠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 약 먹이고 점심 챙겨드리고 일하다가 또 잠잠하면 어머님이 벽에 똥칠하고 변기통에서 세수하고 뒷수습하면 저녁에 저녁밥 좀 하려고 하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된장찌개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휴지 넣고, 그런 세월이 20년이 넘게 흐르다 보니까 저도 우울증이 왔습니다. 차마 어머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그냥 콱 죽고 싶어요. 요 며칠 전에 뉴스 봤는데 어머님 간병하는 며느리가 30년 간병하다가 결국 시어머님 죽이고 아파트에서 며느리는 뛰어내렸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요즘은 그냥 어머님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식집 하면서 모아온 돈과 남편 보험금은 어머님 병원비랑 생활비로 다 쓴 지 오래였고, 조금씩 부업한 거랑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루하루 살고는 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야금야금 대출했거든요. 집에 가면 우체통에 통지서가 쫙 쌓여 있으니까 그거 보는 것도 숨막히고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머님한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사람 속도 모르고 또 온 집안에 휴지 뭉탱이를 넣어놓은 어머님을 발견한 순간, 어머님, 이럴 거면 빨리 죽으시든가요. 제가 언제까지 시다발이 일하면서 살아야 해요? 저도 밖에 나가서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어머님이 펑펑 울자 저도 펑펑 울면서 서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큰 소리로 소리치는 제가 무서워서 우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 다음날 저는 어머님, 저 요 앞에 잠깐 나가서 두부 좀 사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10분 안에 갔다 올 테니까. 어머님 방문을 굳게 잠그고 슈퍼마켓에 가서 두부를 사왔어요. 터덜터덜 걸으며 집으로 가는데 아파트 1층에 사람이 모여있는 겁니다. 웅성웅성 거리면서 경비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있길래 다가가서 봤더니 세상에, 저희 어머님이 화단에 쓰러져 있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앰뷸런스가 집 앞에 와서 어머님을 싣고 갔고 형사들이 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경비는 지나가다가 화단에 할머니가 쓰러져서 숨을 안 쉬는 것을 보고 구급차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저는 집을 비우는 일이 없는데 그날은 그래도 어머님이 얌전히 있어줄 것 같다는 생각에 잠깐 10분도 아니고 5분 집을 비운 사이에 일이 터진 거였어요. 그 전날에 어머님한테 죽으라고, 이럴 거면 그냥 죽어버리라고 한 말이 그렇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안 좋은 선택을 했구나.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죄책감에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워낙에 낙후된 아파트라서 CCTV도 없고 어머님이 어떻게 죽은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저의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줄 알고 저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날 막말을 해서 죄송해요. 어머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려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뒤처리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죽으려고 하던 찰나 형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병원에서도 외상이 크지 않아서 부검을 해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셔서 검사한테 부검 동의서 받고 방금 부검 끝났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단 앞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가 확보되어서 방금 조사해보니까 1층에서 어머님이 나와서 화단 쪽으로 걸어가시다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어머님은 잠깐 슈퍼에 간 저를 찾겠다고 방문을 힘으로 억지로 연 후에 밖을 나왔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저는 죽으려고 하던 마음을 잠시 접은 뒤 그럼 어머님 장례만은 내 손으로 제대로 치루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에서 고립되어 살았던 어머님의 장례식은 텅 비었어요. 파리 한 마리 안 날릴 것처럼 썰렁했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조차 이튿날 음식은 빼는 걸로 할까요? 괜히 장국이랑 반찬들 시켰다가 첫날처럼 남으면 돈만 나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슬픔, 후회, 서글픔, 우울, 별의별 감정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황망한 표정으로 빈소를 3일 내내 지키다가 쓰러지기 직전에 어머님의 남편을 곁에 모시고 발인을 끝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이제 당신 곁에 갈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천국에서 어머님 두 팔 벌려 꼭 안아줘. 어머님이 당신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살다가 갈게. 나 갈 동안 어머님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남편의 납골당 자리 옆에 어머니의 납골함을 넣은 뒤 인사를 하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텅 빈 집을 보니 그제서야 상실감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세상에 혼자 태어나서 떠나는 것도 혼자 떠나는구나. 그때 외로움과 고독감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평생 가져가야 할 감정이구나 하고요. 씁쓸하게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어머님의 방 안에서 쾌쾌 묵은 일기장이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아끼던 옥장판 사이에 고이고이 숨겨놓으셨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먼지가 훌훌 휘날리며 일기장 내용이 보이더군요. 초반에는 분식집 할 때 손님들한테 고마웠던 일화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밥 먹었던 이야기들이 써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일기장을 넘기니 초반과는 다르게 글씨를 무진장 휘날리면서 쓴 글들이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어머님의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화장실을 더럽히고 저를 힘들게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따금씩 어머님이 기억이 돌아오면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기장에 본인의 생각을 휘갈겨 썼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순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군요. 미안한 우리 며느리. 나는 왜 자꾸 기억을 까먹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걸까?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화장실에 대변을 치라고 자꾸 집안을 어지럽혀서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아들보다 더 소중한 내 곁을 지켜준 우리 며느리한테 살아생전 못할 짓만 하다가 죽는 게 아닌가 몰라. 어쩌면 좋아? 어머님은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저에 대한 글들로 일기장을 채우셨던 거였어요. 대부분 너무나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의 진심도 모르고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도 지치고 고되어서 죽을 생각만 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서 어머님의 옥장판 밑에 또 다른 일기장이 있나 살펴보았어요. 그 아래에는 어머님이 20년 넘게 분식집을 하면서 쓴 가계부와 남편의 돌잡이 사진들, 졸업앨범, 결혼식 앨범 등등 추억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옥침대 밑에서 발견한 파란 상자를 마지막으로 꺼냈어요. 앨범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기장도 아닌 이것이 저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으로 위에 켜켜이 묵은 먼지를 쓱 닦아내고 찐득하게 붙어버린 뚜껑을 커터칼로 싹 긁어내서 열었습니다. 쩍 하고 노란 색깔 찐덕이는 것들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나온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금덩이들, 수많은 현금들, 딱 봐도 억소리가 나는 돈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알고 보니 그 돈들은 어머님이 차곡차곡 분식집을 하면서 모아온 돈들이었어요. 노인네분들은 예전에 은행이 파산나서 저축한 돈을 못 돌려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장판이나 집안 깊은 곳에 숨겨놓는 버릇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런 버릇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의 방은 제가 함부로 들어가서 대청소를 할 수 없었기에 그곳에 그런 큰 돈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아이고, 대체 이게 얼마야? 어머님 당신은 양말에 구멍이 나도 괴어입고 한 번도 새 옷 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자식들 위해서, 며느리 위해서 이렇게 돈을 꽁꽁 모아놓다가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은행에 가서 그 돈들을 다 세어봤더니 1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금값이 올라서 더 큰 돈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이니 제 앞에 있는 약간의 빚을 갚기로 하고 남은 돈으로 다시 분식집을 열었어요. 항상 어머님은 분식집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자기처럼 힘들게 산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가게를 열어서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 탁 하고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20년 전에 제가 30살 무렵에 어머님과 함께 하던 그 분식집을 찾아가 보니 여전히 재개발이 안 되었고 달동네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빨간 벽돌에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건물.
이미 그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살고 있었고 발 디딜 틈 없어 보였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상가 자리가 하나 있다고 하길래 권리금 없이 냅다 계약하고 종로에 가서 분식 도구를 산 뒤 개업을 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손님들은 모든 음식 공짜, 초등학생 아이들 급식카드 받는 모든 청소년들 전 메뉴 공짜라고 써놓으니 사람들은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다가 정말로 제가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주니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춘자네 분식. 아주머니가 춘자요? 어찌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요? 저희 시어머님 이름이 박춘자셔요. 제 이름은 소진입니다. 어머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어머님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친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분식집에서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주고 기부를 한다는 소식은 동네를 넘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곧 각종 기부단체와 사람들에게서 불티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부하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은 도움을 주러 왔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 덕분에 박춘자라는 어머님의 이름 석자를 걸고 10년 넘게 무료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네요. 마음씨 좋은 분들은 떡볶이 1인분만 먹고 10만 원을 내고 가면서 자기도 기부하고 싶다고 마음을 베풀어주고는 한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봐요. 저도 죽고 싶었지만 어머님의 마지막 일기장을 발견한 후 다시 살 용기를 얻은 것처럼 제가 드리는 분식 1인분이 누군가에게는 어머님의 일기장과 같은 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내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네요. 길고 긴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